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대 국어교육과에 있는 강남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이 강의는 대학원 강의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의 제목은 한국 언어 문화 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특히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과목에서는 수강자들에게 어떤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새로 탐색하거나 아니면 같이 토론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둠별 모임을 하는 어떤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동적 속성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교수자가 어떤 정보들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조금 다시 좀 주목을 하고 이 강의에서는 조금 재미는 없는 측면은 있지만 그 재미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자료라든지 최신 동향이라든지 또는 학습자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어떤 소재나 아니면 최근의 광고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섞어서 강의자가 이 내용을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원래 언어의 기원설이라고 하는 언어학적인 방법론들이 꽤 많이 정체되어 있고 좀 답보된 상태에서 이야기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이제 형질인류학적 또는 생물인류학적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 기원이나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 수강자들에게 좀 가볍게 소개시켜주고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고정되거나 불변의 이상적인 한국어를 표준 한국어를 가르친다라는 어떤 고정된 관념보다는 융통적이고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어떤 역동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학습자들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어떤 이제 혼종이나 아니면은 코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들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 강의를 만들려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언어가 어떤 모양들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조금 중심으로 놓고 이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이어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서 외국어 교육이나 아니면 한반도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강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주무시고 잘 나오셨나요? 예, 우리 이번 학기가 주제가 이제 한국 언어문화사라고 하는 강의인데요. 한국 언어문화사는 저도 참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좋을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을 짚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제가 벌써 지난해 5월에 한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딱 저희 강의 주제랑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더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강의를 더 선뜻 기분 좋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딱 내용이 그거죠. 예, 문화 교류와 한국어의 진화니까요. 앞은 한국 언어 문화사의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는 한국어 사와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국제 한국 언어 문화 교육 학회라고 해서 클라세스가 있는데 여기가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화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해당되는 분야의 이론들을 다루고 있는 학회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봄학회가 인하대에서 있었는데 제가 요청을 받았던 거는 이제 두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이제 일본에 계신 그 교수님 중에 근대기 이후의 한국어 교육사를 열심히 연구하시는 오대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오대환 교수님은 이제 개화기 이후 근대 이후의 한국어 교류 또는 한국어 사 이런 거 이제 문화 교류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고 저는 그 이전
얘기를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고대로부터의 한국어의 교류나 아니면 문화 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그랬는데 뭐 일찍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없고 생각보다 그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는 왜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저한테도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 마침 뒤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마침 제 친구 학자 중에 한 명이 이쪽 연구를 새롭게 진입하고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 얘기까지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그래서 피터 벨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퍼스트 미그런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주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이주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첫 번째 이주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번역서가 없긴 하지만 예, 접해보셔도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두꺼운 책이고 여기에 두 번째 장에서 이제 언어의 그러니까 이주와 그렇죠? 국제적 이주와 언어의 이동을 농업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학자니까 언어학자고 언어교육자니까 관심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서 좀 봤는데 여기 이제 밑줄 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와 언어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문화적 요소들 또는 문화적 도구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엉키고 예 변화하고 융화되고 전이되고 아니면은 이제 교환되면서 퍼져나가거나 정착되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마치 이런 것들은 유전자의 어떤 진화 또는 이제 이게 뭐 변이 이런 것들과 유사한 속성들을 가진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어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거의 최근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정작에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의 질문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눌 거는 학회에서도 발표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제가 이제 선사부터 중세까지의 한반도 주변의 언어 교류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언어 교류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선사로 올라가게 됐고 선사가 나오게 되면 예, 언어 기원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저희가 강의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 언어 기원을 저희가 뭐 한 4-5개 정도의 뭐 기원설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참 막연하고 그리고 증거도 없고 그렇죠? 뭐 그냥 우리의 어떤 추정들만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는 거를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럼 왜 나는 이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이제 뒤에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 중에 언어 교육이라는 것과 언어 교류라고 하는 것을 습득과 학습이라는 차원의 어떤 이제 대비 또는 비례를 놔서 약간 유사한 속성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뭐 대학교 때 이제 뭐 문화 교류하는 도우미 멘토 찾는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언어 교류를 한다라는 것도 좀 낯설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학생들끼리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자라고 해서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하는 거는 교재 찾고 만나서 교육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익스체인지기는 한데 또 좀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 교류를 위해서 뭐 우리 뭐 문화 사절단이 어디에 가서 공연을 했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아마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 연구의 한 경향인 이제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있거든요. 제가 문화 진화론이라는 측면에서 요즘 형질 인류학 또는 생물 인류학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몽골에 이제 코이카 단원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이카 단원으로 가면은 제일 좋은 점은 현지인의 집에 어떻게 보면은 잘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외국인 선생님이 오니까 되게 낯설고 좋잖아요. 방학이 되면 막 오라고 그래요. 방학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었는데 조금씩 용기가 나서 점점 멀리 가다가 귀국하기 직전에는 진짜 안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알타이 산맥이 여기 있고 몽골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여기 있고요. 중국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이렇게 국경을 서로 네 나라가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엄청난 산지 지역입니다. 여담인데 그 간혹 이렇게 유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방학에 가면은 집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예? 어떻게 찾아갈까요?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집에 가면은 집이 없죠. 그렇죠. 예, 옮기거든요. 유목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목은 계속 정처 없이 떠노는 게 아니라 정처를 두세 군데를 정해놓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위치는 좀 바뀌어요. 왜 초지가 많이 자라는 데로 가는 거니까. 근데 제자리에 있지는 않으니까 읍내로 가서 물어봐요. 나 네 집 몇째 아들 누군데, 뭐 몇째 딸 누군데라고 얘기하면 그 집 거기 가서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거나 말 타고 들어가서 기별해주면 데리러 나오거나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요즘은 훨씬 더 이제 그 문물들을 많이 써서 위성 전화도 있고 핸드폰도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부르면은 나 저기 읍내 와 있다 이러면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당시에 몽골의 서북부에 있는 가장 시골에 들어갔어요.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거의 그날 이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몇몇 지역을 다니면서 동네 주민들이 저 얼굴 막 만지고 그래서 네가 외국인이니 막 이러면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니 뭐 이러면서 아무튼 아주 끝에 이렇게 서북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사진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거고요. 그 동네 가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여름 때니까 졸업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졸업식 하고 있는 장면도 찍었어요. 여기 그 빨간 칠판 이거 되게 재밌어요. 물을 바른 상태에서 백묵으로 쓰면 마르면서 희게 글씨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몽골 단원 갔을 때 지금은 이런 거 안 씁니다. 아주 좋은 기자들 많이 쓰는데 그래서 대학교 수업에도 당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걸레 당번. 거기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삽니다.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큰데 대부분 할한 몽골족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중원을 차지하고 표준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북부에 가면은 뭐 우리들도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오랑하이, 그렇죠. 오랑캐, 오랑하이족부터 시작해서 두루구트, 카작, 투바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옆 동네로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두루구트족인데 이렇게 유목을 하고 있고요. 이 옆으로 또 넘어가면 카작족인데 매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선사시대 때 막 그렸던 암각화 같은 게 있는데 모르죠. 이 사이에 없어졌을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제가 더 고고하게 관심이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근데 이때 여행을 갔을 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저의 가이드를 해줬던 사람이고 모국어는 카자거입니다. 이런 빵모자 쓰고 있는 분들 카자족이에요. 근데 아무튼 자기 부모들 중에는 카자족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국어는 카자거고 저하고는 몽골어로 소통을 했어요. 그렇게 시골을 다니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토와족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투바라고 기억하고 있는 러시아의 바이칼의 서쪽으로 가면은 투바 자치공화국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토와예요. 정확한 발음은. 근데 이 토와어는 고약하게 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서로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러시아 단어들도 되게 많이 혼종돼 있고, 알타이어 계통의 말들도 쓰고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토와족의 이제 그 부족을 만났습니다. 이게 부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렵과 채집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학교도 잘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는데 이분과 이분 사이의 대화, 이분과 이분 사이의 대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대화가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이 사람은 저하고 이제 몽골어로 소통을 하고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 제한된 몽골어로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옮겨줄 때 이 사람은 카자긴인데 투바어를 쓰고요. 이 사람은
투바 사람인데 카자흐로 대답을 해줘요. 오늘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코드 스위칭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외국 같은 데 살면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어느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제가 일본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일본 사람을 만나면은 제가 일본어로 얘기를 해주고 이 사람이 한국어를 좀 알면 오히려 한국말로 대답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코드 스위칭에 되게 한 순간이거나 아니면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또는 이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의 말로 맞춰주겠다라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더 재밌는 건 서로가 아닌 모국어를 그냥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 사람 너는 몇 개의 언어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러더니 한 100개? 뭐 이러더라고요.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그렇죠. 뭐 노도 러시아어도 좀 알고 투바어 알고 카자흐 알고 몽골어 알고 뭐 이 정도 알고 거기에 뭐 다른 이제 작은 소수민족의 언어들도 좀 아니까 우리 이제 저는 이제 그날 돌아와서 되게 호련히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죽도록 영어 공부를 했는데 학교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소박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많이 알게 됐을까? 물론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차이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만나면 구어로 소통을 바로는 못할지는 몰라도 꽤나 어려운 고급한 어휘들을 알고 있고 문헌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5개 언어를 안 해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언어 교육이나 언어의 교류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거리인데 일단은 접어두고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한반도 안에서는 한국어만 쓴다고 되게 강하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알아요? 요런 데 살았던 사람들은 이쪽 넘어든 강남호에서는 아무튼 이쪽 로컬 랭귀지를 쓰고 있겠죠. 평북 쪽의 말들 이제 한국어를 쓰고 있을 거고 건너편은 중원 중국어도 쓸 거고 동북부에 이제 중국어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주족들이 살았으니까 만주어도 쓰고 이쪽으로 가면 여진어도 쓰고 그래서 이중 언어자나 삼중 언어자는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고 외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운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대단히 중요했던 상상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하려고 쉽게 배운다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쉽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그냥 교류하는 거죠. 제가 이 분한테도 그 투바족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외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냐라고 했는데 자기는 외국어라고 특별하게 의식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옆 동네 친구랑 얘기하려다 보니 그리 됐어. 뭐 약간 그런 식이고요. 서로 맞추다 보니 단어들도 막 짬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저의 이제 21세기 장면인데도 이런 모습들이 중세 또는 선사 또는 고대의 이런 언어의 어떤 이야기들의 소통이나 전승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는 지금은 접경이 대단히 중요해졌지만 우리가 처음에 그 접촉의 언어학을 읽었던 것처럼 접촉과 접경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는 대단히 무수한 어떤 교류들이 일어나고 필요하면은 습득할 뿐인 거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외국어 교육학 수업을 들으면은 그 얘기부터 배우잖아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그거를 이제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하고 나이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폭이 있습니다만 대략 8세에서 14, 15세 정도 사이에 모국어 습득처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외국어는 그다음부터 외국어로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원어민처럼의 습득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이 배우죠. 근데 최근에 연구 경향이 오히려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는 성인이라도 유창함이라는 잣대만 버리면
유창하다라는 건 사실은 대단히 주관적인 견해이기도 해요. 뭐 객관적으로 기준을 세운다고 해도 유창함이라는 거를 버리면 잘할 수 있다. 발음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할 수 있다. 필요한 생활의 접변에서 그 말을 익히기 시작한다면 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수긍하시나요? 나는 외국어 절대로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혹시 그런 사례 못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교포로 오래 갔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오히려 한국어 어눌해지더라. 뭐 우리 이제 경험치로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증빙된 얘기들은 아닌데요. 뭐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이제 박찬호의 한국말 뭐 이런 거. 한참 미국 메이저리그 생활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댓글은 이제 동정과 긍휼도 있었죠. 어찌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려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성인들도 충분히 유창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 나라 말에 습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뭐 제가 그래서 뭐 기고문 같은 것들도 올려놨는데 기회 되면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이제 주장들은 뭐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일 언어나 아니면 유아 언어를 연구하시는 이분 되게 또 유명하시거든요. 파트리샤 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성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1, 2세 전후에 그 나라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그 나라 말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문화로 묶여지고 있는 과정이다. 한 언어를 접하고 전승하게 되면서 그 나라 말에 익숙한 청자들로 성장해 나가는 건데 이분은 이제 그 이전의 아기들은 전 세계의 시민은 세계 시민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실험은 나중에 어떻게까지 이어지냐면은 아기의 그룹들을 나눠가지고 한 세가 되기 전에 다른 나라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려주거나 의사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들려주면 안 돼요. 계속 대답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이제 중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대만 선생님이 오셔서 계속 얘기를 해주면은 나중에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뭐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고 무슨 말귀에 따라서 반응도 해주고 행동도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애라도 그런 자극이 있으면은 충분히 그 나라 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이 오히려 세계 시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와 중국어 두 개를 동시에. 그렇게 했던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헤리티지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국어를 누구로부터 전승받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 계통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언어는 누구로부터 전승을 받고 누구와 함께 교류를 하다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종종 했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극단적이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핸드릭 하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표류를 합니다. 그렇죠? 제주도 앞바다에 표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기 전에 대략 한 10년 전에 먼저 한국에 표류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벨테브레이라고 벨테브레라고 보통 이제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박연입니다. 그래서 화란 박씨죠. 실제로 이분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화란 박씨의 시조라는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선인 아내를 두고 3자녀인가 2자녀를 두고 평생 한국에서 사시면서 군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도감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이제 무기 기술이나 아니면은 총포 기술, 화약 기술 등등을 열심히 알려주시고 잘 사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온 지가 한 10년쯤 됐을 때 하멜이란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표류가 됩니다. 참고로 하멜 표류기는 본인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쓴 자술서예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인도 회사가 자기 소속인데 동인도 회사 소속인데 자기가 한 8, 9년 정도 월급을 못 받고 까먹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억류되는 바람에 이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를 적어야 돼서 대체로 한국 사람들의 문화나 아니면은 성정이 되게 이렇게 좀 포악하고 무섭게 좀 그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아무튼 이 사람이 일본으로 탈출하는데 감옥에서
한눈을 판 사이에 농담하고 막 이렇게 말로 속여가지고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 한국어 마스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벨테브레를 처음 만났던 장면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나중에 또 뭐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하멜이 제주도에서 잡혀서 이렇게 전라도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의금부로 압송이 됐는데 압송이 돼서 이제 국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수염이 오렌지빛인 이제 큰 덩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네덜란드 말로 어렵게 나에게 신문을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10년간 박연은, 그러니까 벨테브레이는 자신의 모국어를 거의 잃어버린 상태가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생존적 목적의 외국어 교육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어느 날에 갑자기 불시착 표류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기제가 발동했을지도 모르죠. 나는 이제 다시는 내 모국어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나랑 몇 주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하고 박연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날 대단히 구슬프게 울었다라는 기록들.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를 오랜만에 쓰고 자기 나라에서 온 사람이 예, 그래서 아무튼 성인도 능숙해지고 숙달될 수 있는가? 성인의 외국어는 어떤가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이제 극적인 사례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이제 살짝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언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간은 acquisition, acquiring과 그다음에 학습, 그러니까 배움, 러닝의 시대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학, 이, 시, 습, 지라고 나오고 부력, 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논어의 이제 첫머리죠, 그렇죠? 학이편의 첫머리인데 학, 이잖아요, 그렇죠? 시, 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학습이라는 두 단어 말로 생각해서 그냥 한 단어처럼 생각하지만 두 개의 동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뭐 발표문이나 논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학, 이, 시, 습이에요. 학은 학, and, 습 했더니 얼마나 좋은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날, 아직도 운전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아닌가요? 자전거를 처음 배운 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옆에서 발끝에 힘줘, 멀리 봐,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 그것도 똑바로 못해. 막 다시 해봐. 넘어져도 괜찮아. 몇 번 이러다가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그거를 제가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안 되죠. 그 시간이 학 시간이에요. 학 시간이죠.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인스트럭터 또는 이제 티처가 있는 상황이고 계획된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데 내가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도 탁 타서 쭉 갔을 때 부력이 오르죠. 그렇죠? 환희의 순간이 되죠.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것도 뭐 제가 이제 왜 중학교 체육책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지필고사 볼 때 이제 100m 달리기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상방 15도를 보고 팔꿈치를 힘차게 흔들며 무릎이 가슴에 닿을 듯하게 뛰고 뭐 정면을 향해 전력 질주한다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리에 힘 주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뛰어도 20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 배운다라고 하는 의식적 노력 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의 과정이라면 러닝의 과정이라면 그거가 체득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부분이 되는 습의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은 학이라고 하는 외국어 교육이 따로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냥 그 동네 가서 살았는데 써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말을 했는데 뭐 실패도 하고 뭐 어영부영하다가 이거 자전거 넘어지듯이 뭐 어영부영하다가 통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의식적으로 교정하거나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 말귀를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딱 알아듣는 그 순간이 사실은 부력 여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국어 교육 같은 거, 나 외국어를 좀 배워봐서 알겠지만 한참 수업했을 때 선생님이 100점 맞았다라고 하는 환희보다
어떤 슬랭이나 무슨 구체적인 표현 하나를 이 친구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때 더 되게 기분 좋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이제 순간이 있는 것처럼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교류의 언어와 교육의 언어의 시대 또는 이렇게 분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이전이 예를 들어서 옛날의 시간이라면 예전의 시간 동안 다양한 접변, 콘택트라는 말을 이제 접촉의 언어가 갈 때 그 컨택트라는 말 그대로 쓰거든요. 접변, 전이, 믹싱, 재창조, 재구성 같은 일들이 대단히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났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모래알 섞듯이 되는 거는 아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유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으나 일단 중요한 거는 부성 또는 모성 계통에서 어떻게 왔느냐죠. 아무튼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언어들은 다양하게 변이를 해왔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야라는 말은 지금 하겠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냥 얘기 드리는 거는 이 책 되게 재밌어요. 그 로버트 파우저라고 하는 교수님은 지금 현재 책날개를 보면은 독립학자라는 되게 멋있는 명칭을 쓰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시건 대학이구나. 미시건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셨고 대학교 때부터 일본어 더 공부하다가 일본에서 사시다가 한국어로 건너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한국어도 배웠어요. 외국어 전파담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고민이나 통찰에 되게 많이 근접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국어 전파담이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 있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언어를 의식적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역사 이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냥 살면은 남의 나라 말 했잖아요. 젖병에 살고 있으면은 뭐 이중언어자도 되고 뭐 내가 교포거나 다른 데로 이주해서 가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 말도 터득하는데 왜 일부러 외국어를 배워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문어를 쓰기 위해서, 즉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가 외국어 교류가 아닌 외국어 학습의 출발점이고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확산됐는가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쓰고 계세요. 아무튼 뭐 좋은 책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학습해야 되는 그런 습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어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문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팩터들이죠. 그러니까 요소들은 문자, 언문 불일치. 아시겠죠? 왜 문서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런 게 심한 경우가 있어요. 문서의 음가와 실제 발음이 다르기도 하고 문체나 문투나 종결이 문어와 구어 사이에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고 행정, 외교, 공적인 영역, 의례와 의식, 뭐 종교 등등이 이런 이제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어떤 체계와 차례와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중세 이후에 문자로서의 외국어를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근대가 되고 이제 민족국가 즉 나라 단위의 국가가 딱 이렇게 생기고 국경이 생기고 국민교육, 공교육이 생기고 자국어 교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더 확대되면서 외국어 교육과 이제 국어 교육의 경계도 대단히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히 문자로서의 외국어가 갖게 되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이디어인데 문자로서의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고전을 공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양에서 라틴어나 히람 문헌을 읽어야 되는 것 또는 동양에서 동양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거는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인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문학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성을 둬야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고
성현의 지혜를 느끼고 삶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고 또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뭐 다양한 어떤 문화적 요소 또는 이제 예술적 요소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어 공부를 해야 되고 문법을 철저하게 외워야 되고 자꾸 해석에 오류나 아무튼 이단은 없어야 되고 정확한 해석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교육이 그러니까 언어 습득이나 언어의 그냥 자연스러운 터득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분명한 어떤 교육의 단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의 나는 단순히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비례식으로 놓고 지금의 한국어는 어떤 것으로부터 속해 있는 한국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의 언어학계에서는 이런 식의 언어 기원설의 얘기를 하는 것을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심지어는 나쁜 짓이고 멍청한 짓이고 불합리한 짓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대단히 강경한 모습까지 보여요. 그래서 모 이제 학술지에서는 이제 19세기쯤에 아예 우리는 언어기원에 대한 논문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언어학이 이제 만들어지고 소실 언어학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제 촘스키 언어학이 이제 확립이 된 이후부터는 그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고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 진리 탐구가 가능한 불변의 법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언어학이 추구해 왔던 길이거든요. 수학처럼 한국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다 형태소가 있고 음운이 있고 음소가 있고 음소가 만날 때 무슨 이런 이제 음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가 너무 재밌으니까 언어 기원 같은 것들은 다 잡변들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했고 몇몇 거목들이 그와 관련된 표현들을 하면 할수록 더 배제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생물학 또는 문화인류학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생물인류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생물인류학자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생물인류학자가 문화인류학자만큼은 아니라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제 인류학 강의를 하고 계신데 한국은 대부분 문화인류학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계시죠. 뭐 제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생물인류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인간이 진화를 해왔던 것처럼 인간 문화도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는 진화는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적응하는 겁니다. 무조건. 적응이 만약에 환경이 더 좋아지면은 이렇게도 뭐 이제 풀어지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환경이 각박해지면은 또 뭔가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코끼리의 상아가 퇴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프리카 코끼리의 그 상아가 퇴화되는 이유는 인간이 손을 댄 거죠, 사실은.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너무 많이 밀렵이 되거나 아니면 죽으니까 이 코끼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개죠. 일단은 죽은 사람들이 다음 형제를 물려줄 수 없고 죽은 코끼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상아가 없는 게 잡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번식이 더 많이 일어나고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인간이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빨리 나타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인간이 교배를 하거나 교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화나 아니면은 이제 종이 나눠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건데 자연적으로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자연에 적응하려는 과정이 진화지 전보다 좋아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언어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거를 몇몇 학자들은 되게 재미있게 연구를 해오고 있었어요. 언어학은 별로 관심 안 갖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마침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재미있는 친구인데 저하고 한문 공부하다가 만난 친구였는데 당시에 공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한문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인류학과로 이제 한국에서 진학을 하더니 미국에 가서 생물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지금 이제 포스텍의 그 이제 교양학부에 이제 그 교수로 계세요. 근데 이분의 관심사는 인간의 협동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 진화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밥 먹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되게 몇 가지를 되게 재밌는 걸 소개를 해주는데 문화인류학자 그러니까 이제 인류학자들 생물 인류학자들 중에 인간 언어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언어 안에 DNA 값을 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물학에서 DNA가 몇 퍼센트 들어왔는지를 가지고 형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언어 사이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컬러들을 이렇게 쭉 판정하고 분석해가지고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과학적으로 나름대로는 그리고 이제 모델에 의한 어떤 추정 방식과 수식으로 찾아내 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되게 재밌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소개를 뭐 일부 하면은 제가 이제 뭐 그 발표문에도 소개했었고 논문에도 소개했던 그 리처슨과 보이드의 유전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나오죠. 집단 유전학에서 각 세대별로 유전자 빈도를 추적하듯이 문화의 변형의 빈도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기체 진화의 힘인 자연 선택, 유전자 흐름, 유전자 부동, 돌연변이 등에 대응하는 문화 진화의 힘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응되거나 비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현상들이 문화에도 나타난다.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에서는 유전자 중심의 진화 심리학, 행동 생태학과는 달리 인간 행동을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 원인의 상호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이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 행동에 있어 지금까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거나 기존 이론에 반하는 부분도 설득력 있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언어에 대해서도 되게 재미있는 연구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글로토크로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언어 연대기학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저도 이 연구를 지금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분이 이제 그 김준홍 박사님이신데 김준홍 박사님은 최근에 무슨 대중 강연 이런 것도 하셨어요. 그렇죠? 인간은 왜 협동하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세바시 이런 건 아니고 뭐지 대우가 두산에서 하는 뭐 이렇게 인문학 강의 같은 데서도 강의할 때 가서 같이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랑 저하고 같이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도 소개를 해드렸던 한국어와 그 계통어들이라고 추정되는 것들 있잖아요. 강기룬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중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언급했던 게 동시베리아의 여러 언어들 있었죠. 뭐 니브히 이제 기랴거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누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 고대 일본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뭐 몽골어라든지 퉁구스어라든지 만주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어를 중심으로 놓고 분석하거든요. 엑셀표를 이렇게 넣으면은 자기가 그다음부터 해주겠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산술 수리식도 세우시고 함수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킨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함수값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계산해내는 추정해내는 값을 만들었거든요. 수식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수식에 의거해서 가시적인 모델로 뭔가 이렇게 한국어가 어느 정도의 어떤 방향으로 왔는지는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거리가 될 것이다. 한국어는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많이 나와 있냐면은 원래 문화인류학자들의 관심 또는 이제 생물인류학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호주 북부부터 해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부터 자바섬 지나가지고 대만 이렇게 간 데에 농업의 전파 또는 그 유당불내증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언어의 분화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꽤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어 쪽은 별로 손 안 댔다. 한번 해볼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좀 바쁜 것만 끝나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수식으로. 유럽어에 대한 모형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션 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국계인 것 같은데 어떤 학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일본에서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는데 이분은 한국어의 방언을 가지고 이 모델을 돌려봤어요. 지금 보면은 뭐 노던 경상, 사우던 경상, 강원, 노던 전라, 사우던 전라, 제주, 노던 충청, 사우던 전라, 뭐 충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한국의 방언 지도가 꽤 잘 나와 있고 그거를 최초로 한 사람은 저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향가 연구를 했었던 오구라 슌페이의 소창진평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조선의 방언 연구를 처음 한 사람은 사실 이제 일본 학자들이 한국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방언 지도 또는 방언 목록들이 나와 있으니까 A라고 하는 단어들이 예를 들어서 부추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혹시 또 아는 말이 있어요? 부추. 전구지 계열이 있고 솔 계열이 있어요. 예, 솔졸 하는 동네 있고 정구지, 정구지, 정갱이 뭐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고 부추, 부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뉘잖아요. 예. 노던 충청 뭐 이렇게 서던 충청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어떤 사물들에 대한 어떤 값이 음상이 비슷하면은 예, 유사성이 있음, 유사성 없음 이런 식으로 표를 쭉 만들면 요런 모델을 돌려서 요런 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방언에 대한 연구들은 좀 나와 있지만 예. 우리 언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는 현대 한국어가 어떤 이웃 언어들과 어떤 이런 값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어서 예, 뭐 제가 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아무튼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코 언어학자들이 비과학적이다 또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거를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언어를 약간 이제 문화 유전자적인 어떤 방식으로 연구에 들어가 보면 어떤 관계들을 형질로서 서로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꽤 재미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일단은 그 앞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그냥 요 얘기하고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파스칼 피크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처음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처음이다. 그래서 건설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소모적이거나 아니면 뭐 근거 없대거나 이런 말을 떠나서 우리가 언어의 기관들과 진화에 대한 연구에서 진보해 나가려면 인간 중심적이고 목적론전이며 동호 반복적인 인식론들의 구습에서 벗어나 이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컨대 알타이어족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언어 내적 재구 또는 언어 내적 비교예요. 다른 어떤 문화적 산물이 끼어들면 언어의 기원을 따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알타이어 중에 하나를 조금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지만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하고 힘들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3세기 몽골어면은 13세기 한국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값에 해당하는 게 별로 없어서 결국은 어느 부분 추정이 되는 거고 이 말도 외래어인지 어디서 왔는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어느 순간 뒤에 들어온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너무 닮았어라고 막 이제 발견했는데 설렁탕 할까요? 예. 이 말이 나중에 한국어랑 몽골어랑 너무 비슷해라고 해서 제가 막 이거는 이 기원설이라고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뭐 고려 후기나 조선 초기 그때 와서 차용으로 들어오거나 뭐 외래에서 들어온 외국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내적 비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간단치 않은 일이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얘를 가지고 계속 안 되는 걸 가지고 용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전환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이제 기원들의 문제를 진화의 문제와 구별시키면서 동시에 계통 발생학적인 틀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계통 발생학적인 틀 속에서 언어의 특징들의 출현을 추적해 보기 위해서 특징들을 끄집어내 보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는 인류학이나 아니면 생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맥락들 속에서 언어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뭐 오늘 우리 수업 전반부에서 얘기를 드렸던 문화 교류와 한국어의 기원을 분석해내는 또 다른 방법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이어서 잠깐 쉬고 나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옛날에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그러면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